고려의 하늘은 이미 붉은 낙조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안으로는 권문세족의 탐욕이 백성의 고열을 짜내고, 밖으로는 북로남해의 침탈이 끊이지 않던 아수라장. 그 암흑의 시대에 동북면의 변방에서 한 줄기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엔 신궁이라 불리던 무장 이성계가 서 있었습니다. 황산을 가득 메운 왜구의 칼날 앞에 선 그는 두려움을 몰랐습니다. 적장 아지발도의 투구끈을 단 한 발의 화살로 끊어버린 그 섯을 펄엉기게. 그것은 단순히 전쟁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도탄에 빠진 백성들이 새로운 영웅의 출현을 목격한 역사적 전율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보며 무너져가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평탄한 영웅의 길로 두지 않았습니다. 명나라의 천령이 설치욕으로 촉발된 요동정벌. 최영 장군의 섯을 펄은 명령 앞에 이성계는 다시 한번 칼을 잡아야 했습니다. 오만의 군사를 이끌고 압록강 위화도에 다다랐을 때 하늘은 마치 노한 듯 폭풍우를 쏟아냈습니다. 불어난 강물 앞에 갇힌 군사들은 전염병과 굶주림으로 쓰러져갔고, 군사들의 생명줄이던 보급로마저 끊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이성계는 홀로 빗속에 서서 고뇌했습니다. 사소한 명분으로 나라의 근간을 흔들 수 없다는 불가의 신념. 어명을 거역하는 것은 반역이자 스스로 사지의 길이었으나 그는 군사들의 목숨과 백성의 평안을 위해 스스로 반역의 길을 걷기로 결심합니다. 천둥소리가 강산을 울리던 그 밤, 이성계는 마침내 군사들에게 외쳤습니다. 말머리를 돌려라. 위화돼서 회군하는 군마의 발길질은 고려 500년 종묘사직을 뒤흔드는 장송곡이었습니다. 비를 뚫고 남하하는 오만 군사의 기세는 이미 고려에 부패한 권력을 척결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반란이 아니었습니다. 환부를 베어내고 새 나라의 기틀을 다지려는 단죄의 징역이었습니다. 개경의 성문이 열리는 순간 고려의 마지막 불꽃은 꺼져가고 있었고, 이성계의 발자취 위엔 새로운 왕조의 비장한 설계도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위화도에서 말머리를 돌린 대업의 길이었으나 장차 왕이 될 이성계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고려라는 거대한 어둠 속에 새로운 시대에 서광을 비추려 했지만 그 앞을 가로막는 것은 다름 아닌 그가 평생을 존경해 온 동지 포은 정몽주였습니다. 조선의 설계자 정도전은 고려의 환부를 베어내고 새 나라를 세우고자 했으나 정몽주에게 고려는 목숨을 바쳐 지켜야 할 단 하나의 하늘이었습니다. 벗이었으나 정적이 된 두 사람, 이제 고려의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존재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업을 코앞에 둔 1392년 봄, 뜻밖의 비보가 전해집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명궁 이성계가 해주 사냥터에서 낙마하여 사경을 헤매게 된 것입니다. 이성계의 낙마는 고려 수호 세력에게는 마지막 기회였고, 대업을 꿈꾸던 정도전 일팩에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정몽주의 칼날이 이성계의 숨통을 조여오던 그 순간, 역사는 다시 한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는 때로 사소한 발걸음에서 비극을 시작합니다. 1392년 봄 천하를 호령하던 이성계의 화살이 멈췄습니다. 사냥터에서의 갑작스러운 낙마,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성계가 사경을 헤매는 사이 개경의 공기는 차갑게 식었습니다. 고려를 지키려던 마지막 보루 정몽주, 그는 이 천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성계의 팔과 다리였던 정도전과 그 일파를 향해 정몽주의 섯을 펄은 칼날이 겨누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진 절망의 끝에서 청년 이방원은 깨달았습니다. 대업의 길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혈로 씻어내야 하는 것임을. 그는 병석의 아버지를 감에 싣고 사지를 탈출하며 가슴속에 품어온 비정한 칼날을 뽑아들었습니다. 사지의 문턱에서 돌아온 이성계, 하지만 차마 정몽주를
배지 못하는 아버지 고뇌를 보며 이방원의 처소엔 등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새나라 조선의 기틀을 세우기 위해 받듯이 얻어야 할 단 한 사람. 바로 고려의 마지막 심장인 포은 정몽주였습니다. 이방원은 그를 존경했고 또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를 문병온 정몽주를 조용히 불러 세웠습니다. 이방원은 정몽주를 청해 마지막 술상을 마주합니다. 차오르는 술잔 속엔 서로를 향한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방원은 나직이 읊조립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것은 만수산 칠덩굴처럼 얽혀서라도 함께 새 세상을 열자는, 절박한 회유이자 거절할 경우 사사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비정한 경고였습니다. 방원의 눈빛은 야심으로 번뜩였고 그가 건넨 술잔은 이미 고려의 명운을 결정짓는 최후통첩이었습니다. 그러나 포은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운명을 예감한 듯 방원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노래로 답합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도 뼈가 가루가 되고 넋이 있건 없건 임을 향한 일편단심은 변치 않겠다는 그 숭고한 선언. 그것은 이방원의 야심을 단칼에 베어버리는 서슬 퍼런 절개였습니다. 정몽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노래가 끝나는 순간 자신의 생도 끝날 것임을. 하지만 그는 500년 고려 사직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는 삶보다 대의를 위해 사사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방원의 술상은 차갑게 식어갔고 두 사람 사이에는 흉조만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말머리를 돌려 집으로 향하던 정몽주의 발걸음은 무거웠으나 당당했습니다. 선주교 위를 지날 무렵 어둠 속에서 방원의 수하 조영규가 철퇴를 들고 나타납니다. 둔탁한 금소금이 밤 공기를 가르고 만고의 충신 정몽주는 차가운 돌다리 위로 쓰러졌습니다. 그의 머리에서 흘러나온 선연한 혈은 다리 틈새마다 깊게 배어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가 기록한 선주교의 참극입니다. 방원은 스승의 목숨을 앗아감으로써 조선의 문을 열었으나 동시에 스승을 죽인 배신자라는 영원한 원죄를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리 바닥에 맺힌 붉은 자국은 씻기지 않는 혈루가 되어 훗날 조선의 선비들이 대대로 읊조릴 비장한 성지가 되었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들은 이성계는 통곡했습니다. 평생의 동지를 제 자식의 손에 잃은 영웅의 가슴엔 대업의 기쁨보다 더 큰 상처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멈춰버린 시계추를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선주교 위로 새로운 시대의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조선이 건국되었으나 궁궐의 밤은 개경보다 더 서늘했습니다. 새나라의 설계자 정도전은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 재상 중심의 나라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이방원에게 그것은 자신들의 손발을 묶는 검탈이자 왕실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반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정도전이 왕자들의 사병을 혁파하며 권력을 조여오자 이방원의 가슴 속엔 거대한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어제의 동지였던 두 남자는 이제 한 하늘 아래 살 수 없는 숙적이 되었습니다. 정도전이 붓으로 설계한 조선의 지도는 이방원의 칼날에 의해 갈갈이 찢길 운명에 놓였습니다. 1398년 8월 운명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방원은 숨겨둔 칼을 뽑아들고 경복궁의 고요를 깨뜨립니다. 이것이 훗날 역사가 제1차 왕자의 난이라 기록할 피의 서막이었습니다. 방원의 칼날은 거침없었습니다. 정도전이 남은과 술잔을 나누던 최정헌을 습격한 방원은 새나라의 기틀을 닦았던 위대한 설계자를 향해 비정한 명을 내립니다. 유교의 나라를 꿈꾸던 자여, 그대의 대업은 여기까지다. 정도전의 마지막 숨결이 차가운 밤 공기에 흩어질 때 조선의 설계도는 혈로 얼룩진 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대업이라는 명분 아래 자행된 명백한 도륙이자 권력의 속성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보여주는 참화의 현장이었습니다.
방언의 칼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이성계가 지독히도 아꼈던 막내 아들 세자방석에게까지 칼을 겨눕니다. 어린 동생을 사지로 내모는 아들의 모습에서 이성계는 자신이 세운 나라가 피로 물드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방원아, 네가 정녕 미쳤단 말이냐. 아비의 절규는 궁궐의 담장을 넘지 못했습니다. 권력이라는 괴물은 아비와 자식 사이에 천륜조차 단숨에 베어버렸습니다. 동생들의 목숨을 앗아간 방원의 용포 위에는 이제 지울 수 없는 핏자국이 새겨졌습니다. 승리한 자의 환호 뒤에는 평생을 짊어져야 할 비정한 죄업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자신이 쓴 나라, 자신이 아끼던 신하들, 그리고 자신의 손가락 같던 자식들. 태조 이성계에게 남은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휘두른 칼날에 막내 아들의 혈이 묻은 것을 본 순간 대륙을 호령하던 거인의 심장은 조각나 버렸습니다. 이성계는 미련 없이 옥새를 내던지고 북방에 찬바람이 부는 함흥으로 떠납니다. 그것은 아들에 대한 가장 잔인한 복수이자 스스로를 유폐시킨 통한의 선택이었습니다. 방원이 보낸 처사들이 돌아오지 않는 함흥차사의 전설은 자식을 향한 아비의 서슬퍼런 중호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 함구였습니다. 함흥의 눈보라는 아비의 눈물처럼 차갑게 몰아쳤고 부자지간의 정은 그렇게 영원히 얼어붙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비가 개경으로 돌아오던 날 방원은 친히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따뜻한 포옹이 아닌 아들을 죽이려 쏜 아비의 화살이었습니다. 차가운 금소금과 함께 날아온 화살은 방원의 머리 위차일 기둥에 박혔습니다. 방원아, 이것이 네가 원한 왕좌더냐. 태종 이방원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아비에게 인정받지 못한 자식의 비애와 자식을 용서할 수 없는 아비의 고통이 교차하던 조선 왕조에 기틀을 세워줬을지 모르나 인간 이방원 가슴엔 평생 치유되지 않을 죄업 낙인이 깊게 새겨졌습니다. 그것은 권력을 얻은 자가 지불해야 했던 가장 가혹한 참화였습니다. 세월은 흘러 두 거인은 모두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며 조선 500년의 반석을 누았으나 그가 입은 붉은 용포 안에는 늘 고독한 찬바람이 일었습니다. 아비를 그리워하며 형제들을 그리워하며 홀로 삼켰을 비창한 눈물, 조선 건국의 위대한 발자취 아래엔 이처럼 가족을 베어내고 동지를 저버린 잔인한 배신의 역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화려한 궁궐의 기와 한 장, 돌담 하나엔 아직도 마르지 않은 누군가의 혈루가 배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태조의 분노와 태종의 회한, 그리고 그들이 꿈꿔던 나라 조선, 그 비정한 역사의 발자취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